안녕하십니까. 교사교육 14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도덕감 발달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셨더니 하고 나타나는 것이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교육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라고 하셨고 나가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랬죠. 세상의 부패를,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 바꿔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죄에서 의로운 자리로 들어간 다음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사회에 도덕적인 개인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도덕적인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사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해야 될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감각적인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가 전인습적인 그런 발달 단계죠.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외부에서 온다는 겁니다. 나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습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주변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인습적인 것이죠.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는 사회 주변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을 갖게 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각각 단계마다 두 가지씩 또 구분이 될 수 있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처벌과 복종지형입니다. 내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질 때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매를 들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아이를 데려갑니다. 예를 들어 한 3살쯤 된 아이가 될 수 있겠죠. 데려가면 아이가 어떻죠? 좁은 공간에 있다가 넓은 데로 가면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건강한 아이는 당연해요. 넓고 좋죠. 인테리어도 좋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눈치를 챕니다. 엄마나 아빠가 집에서는 통제를 하죠. 그냥 밖에 나오면 남의 눈치를 보고 통제를 안 하거든요. 통제가 느슨해지면 아이는 뛰어다니는 거죠. 교회당 통로로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집 자식이 저런 거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아이 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오히려 해방입니다. 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어른들은 판단하지만 아이는 판단을 못합니다. 이때 판단의 조건이 뭐가 될까요? 야 이놈 하고 혼내주면 그 잘못했구나 하고 그걸 그칠 수 있지만 가만 놔두면 오냐 그러면 그대로 크는 겁니다.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끼리 얘기하고 아이들은 다 내버려 둡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든 안 되든. 근데 그건 부모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이는 몰라요. 옳고 그런 것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혼내줘야 되죠.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물리적으로 매를 댄다든가 꾸중을 심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아이가 느끼죠. 잘못했구나. 근데 또 잊어버리죠. 그럼 또 다시 이제 교회에 가서도 그래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럼 밖으로 불러내서 다시 한번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한 3번 정도 혼을 내면 아이가 그걸 이해를 합니다. 교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적어도 뛰어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사회적인 삶의 한 규칙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처벌 그리고 복종지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해가 되면 그러면 멈추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계속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구적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가 절대가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가게 앞에 있습니다. 사탕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사탕을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야 너 사탕 먹고 싶니?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사탕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요. 아 그래? 아저씨가 사줄까? 좋죠. 끄덕끄덕. 사탕 하나 먹습니다. 다 먹고 나면 또 생각이 있어요. 그럼 아저씨가 그러죠. 얘 또 먹고 싶니? 끄덕끄덕. 그럼 아저씨 따라올래? 그럼 따라가요. 왜? 사탕을 먹고 싶으니까. 우린 이것을 유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유괴 다니는 아이들의 나이 연령이 어떻게 되죠? 보통 3살에서 6살 그 사이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도구적이며 상대적인 도구적 상대주의가 바로 이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둘로 나누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착한 소년, 소녀 지형이라는 거죠. 사람의 동기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한 것은 뭐든지 다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한 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서 판단하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묻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관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이럴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네 번째. 이제 중고등학교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법과 질서가 됩니다. 물론 사회를 살아가는데 동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기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어떤 그 체제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고정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후인습적인 그런 그 단계에서는 다시 이제 둘로 구분하게 되는데, 사회 계약을 중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과 질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법과 질서 그 이상의 것, 어떤 원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공의 그런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동의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소수의 그런 인권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것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건 이제 대다수를 얘기한다면 이건 조금 더 줄여가지고 소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이며 윤리적인. 단계가 될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를 얘기하게 될 때 그 행위들을 이렇게 결정짓는 그 원칙들이 있겠죠. 그 원칙에는 불변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포괄하거나 아니면은 보편적이거나 아니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보다도 이제 현실적이보다는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 남이 너를 대접하길 바라는 그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런 것들은 불변의 진리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게 옳으면,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인스토인 것은 물리적이며 신체적인 외부의 것이고, 인스토인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후인스토인 것은 개인이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것인데,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이 6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 강하게 나타나냐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법과 질서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체벌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할 때, 이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 하인즈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도덕 발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콜복의 얘기가 사실은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고 능력 또는 이제 도덕 판단의 문제를 접근할 때 바로 이런 얘기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우리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럽 어떤 지역에
한 가정의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약사가 약을 개발했어요.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는데 필요한 이 약이 원가가 얼마냐면 $200입니다. 그러는데 이 약을 판매하잖아요, 약사가. 그런데 10배 되는 $2,000를 달라는 겁니다. 약값이 $2,000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다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면 $1,000였어요. $2,000가 안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부인은 죽어가는데. 할 수 없이 병원에 그 약국에 침입해서 이 남편이 그 약을 훔쳐냈습니다. 자, 이것은 옳을까요? 그럴까요? 이 6가지 이 단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얘기할 때 각각 6단계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유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처벌 복종지향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찬성의 경우는 하인전에 그 약을 훔쳐야 된다. 왜냐하면 약을 가져온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또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200짜리를 $2,000 달라고 하는 건 이거 나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와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한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거 괜찮은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저급한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하는 경우. 약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훔친다는 건 커다란 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맞잖아요. 감옥에 가거나.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하는 건데, 자, 찬성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아내가 그 약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훔칠 수 있다. 사실은 남편이 훔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내를 낫게 하니까 그거 옳은 거다. 결과가 옳잖아요.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떨까요? 남편은 약을 훔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약사는 뭐냐면 아까는 좋은 남편이니까 아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좋은 약사입니다. 약사는 뭐죠? 약을 파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기는 건지. 그러니까 이 약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약사는 정당한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200원이지만은 팔 수 있잖아요. 2,000원에. 그러니까 2,000원을 주고 사야 되지 훔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도구적 상대주의의 이야기가 되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각 단계마다 평가하는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12개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착한 소녀 지향은 어떨까? 찬성한다 하는 경우는 어떻죠? 남편은 약을 훔쳐야 된다. 왜냐하면 훌륭한 남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아내가 죽어가는데 훌륭한 남편이 너 죽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아내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동기가 오르면 괜찮다 이거죠. 자, 반대로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약을 훔쳐서는 안 된다. 뭐 아내가 아파서 죽더라도 남편의 잘못은 없잖아요.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는 것은 남편이 무정해서도 아니고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서도 아니다. 다만 약사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남편의 동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약을 훔치지 않는 그 동기도 좋은 거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동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아내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질서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에 찬성하는 경우는 이런 이유가 되죠. 약을 훔쳐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는데 아내는 남편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 남편이 책임지면 남편은 철장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약을 먼저 훔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또 $2,000를 갖다 주면 되지 않을까. 우선 $1,000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1,000을 모아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선은 그냥 살리는 게 낫다 해서 남편의 책임을 좀 강조하는 얘기가 되죠.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도둑질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훔쳐왔지만 자기가 훔쳐온 사실을 알거든요. 죄 진 건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계약 그 법률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까요? 찬성한다.
하는 얘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적법한 어떤 법률이 없어요. 규칙이 확실히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애매할 때 이때는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는 쪽입니다.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훔쳤다. 이거 비난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사람이 필요해서 훔친다, 또 훔친다, 또 훔친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이런 유지를 위해서는 그거 안 된다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찬성의 이유는 뭘까? 약을 훔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편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약을 훔쳐서 아내를 살리느냐, 훔치지 않아서 죽느냐.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약을 훔치는 것이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이 원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값은 $200에 불과하지만 아내의 목숨은 더 귀한 거 아니냐. 천하보다 귀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반대하는 경우 이 약이라는 것이 그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 훔쳐오면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이 아내뿐일까요? 또 있다고요, 많이. 훔쳐오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덕에 대해서 생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검증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아이들하고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고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 게시판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발달해 가는 데는 어떤 요인이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 첫 번째가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게 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지능이 좀 낮은 아이들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낮으면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리적이며 신체적인 것 이런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보편적인 윤리적인 이런 데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지능이 높으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지능이 낮으면 그러면 저급한 단계에 판단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 안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지적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도덕감 발달을 시키는데 상당히 유효한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망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데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저 일은 이렇고 이 일은 저희 있다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경험을 많이 갖게 되면 남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해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선은 안전하다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법은 편리하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사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은 법을 지키는 것이 서로가 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지고 남의 입장을 살펴보는 그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도덕적인 그런 사고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할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봉사를 통해서나 나와 상반되는 나와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한 사람 그러면 이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생활하는 사람 그럼 가난한 집 사람을 생각 못하거든요. 또는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 장애자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시각장애라든가 아니면 청각장애 이런 시술을 해보면은 또는 휠체어를 타보면은 얼마나 사회가 이해 안 해주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런 어떤 역할을 바꿔놓는 경험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지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의 성격이 어떤 이 도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성격이 원만하면 정서가 건전하면 건강하면 그러면 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갈 수 있고요. 하지만은 좀 정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일들이 돌발적이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깜짝 놀라서 자기의 속을 드러내게 되는데 하지만 미리 예견하고 있으면은 준비가 되어지면 그러면 속 깊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응책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훈련이나 가치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미리미리 공부하게 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준비된 답을 따라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생각하게 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쓰게 하든지 그것을 기도하게 하든지 아니면 적용하게 하든지 하는 것들이 또 한 가지 필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데 도덕적인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도덕적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주면 아이들이 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비전 특강 같은 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우리의 선배,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른들,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 강의를 들으면 아이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가치를 추구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레사 순녀처럼 가난하지만은 남에게 헌신하는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만드는 것에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갖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해주는 것. 그래서 자기의 평상시의 그 삶의 원칙, 가치들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도 도덕관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080 또는 8020 법칙이라는 게 있죠. 20%의 소수가 나머지 80%를 책임진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을 육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넘었죠. 4분의 1 육박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바뀌죠?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런 5가지 요소, 지능, 조망 능력, 경험이죠. 성격, 인지 능력,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지도해주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사회의 빛이며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